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30회 굴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라시아 원리스트리 포럼 회장이면서 동시에 포항공대 정지도 교수라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포럼에서 통일과 나눔에 도움을 받아서 북한 도시산업 잠재력에서 통일의 자취를 찾다. 굉장히 좀 문학적이죠.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포즈를 냈었고, 그게 채택이 돼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북한의 여러 도시를 탐방하고, 관광산업이랄지, 온천산업, 석탄산업, 철강산업 등등 여러 산업, 북한의 산업을 좀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원산, 단천, 청진, 라선 등의 동해안 해안도시들의 주요 산업 및 또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이제 통일로 가는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북한의 도시들의 이런 남북이 함께하는 또는 다국적 여러 나라가 함께 모여서 투자하는 그런 다국적 산업 프로젝트가 실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조만간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관측이 있죠. 그래서 진짜 이런 이와 같은 북한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성큼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굴독 세미나는 우리 라선 경제개발부에서 해외기업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많은 오랜 연구를 해오셨던 우리 패널 중에 한 분이시죠. 조동찬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 경제개발부 기업 투자 규정에 이해가는 전문적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소개를 받은 조성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하나누리 부설로 만들어진 공부가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목이 북한 경제개발부 기업 투자 규정에 의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북측의 최근 동향을 조금 흐름만 좀 보면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한국과 그리고 미국과 굉장히 열이 있는 협상을 진행을 해오다가 2019년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죠. 그런 와중에서도 북한은 유엔이 주도하는 SDG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기후위기에도 굉장히 국제회의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고 VNR 보고서도 발표하는 등 굉장히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했지만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커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북이 이제 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이 좀 바뀝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력 경쟁, 우리가 스스로 한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러한 강한 의지를 이제 표명하기 시작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시군발전법이 2021년에 제정이 됐고 3년 후에 실제 이제 이 법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그 이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는 우리는 적대적인 국가다라고 공식화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러시아와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외국 기업,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북한에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북한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우선적인 전제로서는 저는 평화체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실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던 그 대표들과의 인터뷰를 묶은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에 이제 그 대표들의 사례들을 이제 보면서 결국은 문을 닫은 이유는 기업의 어떤 경영 리스크 때문이 아니고 그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요. 기업인들, 대표 기업가들이 책임져야 될 리스크에는 저는 정치적인 리스크는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평화체제, 종전선언으로 가기 전에 우리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북한에 진출해라 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걸 이제는 무리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어떤 기대 수익이 얼마냐의 관점이 아니라 북측의 필요가 뭐냐 공식적으로 그리고 실제의 현장에서의 어떤 필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시장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적 필요는 아까 제가 패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투자 관련된 제도들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오늘의 강의는 경제적 필요와 기업 투자 제도에 대한 이해 두 가지를 초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법이 굉장히 많죠. 이제 이걸 외국 투자가, 그리고 남측 투자가, 일반법, 특수경제지대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를 한 건데요. 이거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삼정 KPMG에서 2020년에 제작한 책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이 되겠지만 외국 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세하고 반면에 남측 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북이 제정한 법은 북남경제협력법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국이 제정한 거고요. 물론 남북 합의서는 남북 간에 합의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요. 그런데 북남경제협력법이 2024년 2월 7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경제지대 하위에 있는 그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역시 동일한 시기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그나마 안심을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개성공업지구법은 폐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의 초점은 사실은 어, 한국보다는 외국 기업들, 외국 투자가가 더 방점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고요. 그 기본법이 되는 것들이 외국인 투자법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이 있고요. 물론 이제 합작법, 합병법, 외국인 기업법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외국인 투자법과 그 어디 있나요? 음, 특수경제지대에 보면은 경제개발국법 여기 하위에 있죠. 하위에 붉은 글씨로 경제개발국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특히 경제개발국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생각입니다. 경제개발국법은 2013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 하위 규정은 굉장히 또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개발국법에 초점을 두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법조항을 이제 가볍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텐데요. 빨리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경제개발구의 정의는 뭐냐면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서 경제활동의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 이 경제개발구는 특수경제지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분류상에 조금 혼선들이 좀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경제특구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썼고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두 개의 법률에서 규정된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제개발구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가 있고요. 이 개발구를 다시금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급과 중앙급 경제개발구 2가지 차원으로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담당합니다. 그래서 기관명을 좀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5조에 이제 투자가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법률에서는 투자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투자가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투자가의 주체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 조직, 해외 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설립 및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 이용, 노력 채용, 발음이 안 되네요. 노력 채용이 발음이 안 돼. 세금 납부 이런 특혜가 3가지 차원에서 보장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해외 동포라는 단어를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해외 동포에 남측 기업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남북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다른 법률에 보면은 남측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외 동포는 이제 중국 교포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어서 남측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적대적인 우호 관계이지만 만약에 적대적인 두 국가이지만 우호적인 두 국가로 바뀐다고 했을 때 과연 법이 어떻게 복구가 될 거냐, 제도 개선이 될 거냐에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북남경제협력법이 다시 제정이 된다라고 보다는 우리도 해외 동포라는 범주 안으로 들어가서 외국인 투자법에 적용이 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 안에 이미 완성된 그 체계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북남경제협력법에는 굉장히 구멍이 많아요. 구멍이 많고 그 구멍들을 남북의 그 합의서를 통해서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두 국가 관계로 계속 양측이 서로 인정하고 한다면 이러한 틀을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주의 부분의 투자 장려 및 금지 제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빨리 넘어갈게요. 7조를 보시면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 보호가 있는데, 굉장히 원칙적으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가능하면 국유화는 안 하겠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국유화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충분하게 보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잘 안 믿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 회복이 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구의 창설 부분인데요. 경제개발구를 어느 곳에 선정해서 개발할 거냐,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대외 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세 번째가 조금 저는 이제 눈여겨봤는데요. 주민 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일반 주민들과의 격리를 두고 공간적으로 폐쇄하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원칙이 조금 유연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의 어떤 지출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북한 전역을 무대를 돌아다니는 전략을 취해야만이 수익성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령 주민지역 발전하게 떨어진 지역에 지정을 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가 확산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 도시로 인접 도시로 확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사실은 경제 특구의 국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특구에서 우선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 실험 내용을 일반 도시로 확산하는 목적을 취하거든요. 그러나 북한은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산업단지 형식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결국은 발전해가는 모습은 뭐냐면 일반 도시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런 복합적인 기능으로. 그래서 사실은 북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9조는 경제개발부의 개발 원칙이 쭉 나와 있고요. 20조에 이제 개발 당사자는 외국의 투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은 이제 합작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측 기관 기업소도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20조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맥락이냐면 이게 경제 특구를 만들고 하부 구조를 누가 건설할 거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개발부는 북측에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 하부 구조 단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 투자가가 단독이든 공동으로 먼저 개발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20조의 앞부분에 이제 이 개발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개발은 경제개발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발기업 승인. 그래서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는 주체를 개발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단독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고 개발 기업은 그 경제 개발구 전체를 개발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지칭할 때 개발 기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1조에는 그래서 이 개발 기업을 승인하는 총괄은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2조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된 쭉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관련된 개발 주체가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조에서는 기업의 창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을 누가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기업입니다. 기업. 외국 투자가가 경제개발에 진출해서 북한에 등록되는 법인으로서의 과정에서의 창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창설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경제개발구 전체를 의미하는 개발 주체인 개발기업과 개발구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업을 만드는 기업의 창설이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0조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가가 개발구 안으로 들어가서 창설 신청을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창설 등록 날부터 법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업의 지사, 사무소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설된 기업이 경제개발구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어떻게 채용할 거냐, 월급을 어떻게 할 거냐, 가격, 회계, 뭐 기업세, 소득세율 뭐 등등 화폐, 그리고 재산의 반출입 문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기업 소득세율이 14%이고요. 장려 부분에 있어서는 10%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화폐 같은 경우에도 조선원
우선이지만 협상에 의해서 정해진 화폐로 할 수도 있다라고 나름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재산의 반출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이유는 무제한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라고 원칙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토지 이용과 관련된 특혜가 있는데요. 기업용 토지에 있어서는 실제 소유에 따라서 그 투자 기업에게 먼저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의 사용 분야와 용도에 따라서 특혜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어떤 장려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사용료를 면제하겠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10년간 토지 사용료를 면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 일반 경제개발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 소득세에도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기업에 있어서는 감면도 하겠다. 그리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주겠다. 즉, 굉장히 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 북한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기업 조항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기업에 있어서는 관광업, 호텔업 이런 경영권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개발 기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개발구 전체를 개발하는 주체, 그 주체에게 관광업, 호텔업 경영권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개발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일반 기업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LH 같은 그 대규모의 공기업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투자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6조에서는 특 관세를 면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7조에서는 물자를 반출입할 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도 나름의 기업 활동을 유리하게 하려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개발구법은 적용 대상이 일반적으로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포괄하는 일반법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개발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지정이 됐고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던 이 네 군데, 라선, 황금평, 개성,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선이라든가 이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률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경제개발구 현황인데요. 현재 제가 확인하기로는 29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자료를 보시면 이제 통일부에서 만든 2024 북한 이해라는 자료를 보면 중앙급 그리고 지방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빨간색인가? 예. 이 라인을 따라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북중 접경지대에 사실은 개발구가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동해안 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한동해 포럼이 사실은 동해안 라인을 통해서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자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들을 이 경제개발구의 분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허리가 잘리긴 했지만 이 부산, 포항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청진, 라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렇게 이 동해안 벨트가 굉장히 연결이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 앞에서 제가 이제 경제개발구의 지정 어떤 위치와 관련된 원칙들이 대외 경제 협력에 유리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구도에서 과연 여기가 과연 대외 교류 협력에 유리하냐? 일본과 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국과 해야 되고 일본과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러시아랑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포괄적인 어떤 이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언론을 보면은 경제개발부가 진척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오른쪽의 자료를 보면 이것은 이제 북측이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떤 개발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동해안 라인만 보면은 공업개발구가 한 3개 정도, 3개가 넘나요? 예, 공업개발구가 있고, 예, 공업과 관광이 섞여 있네요. 예, 그리고 공업개발구가 많고요. 그리고 관광개발구가 굉장히 중요한 금강산, 원산 이쪽으로 관광개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사실은 이 강원도랑 연결이 되어야만 이 관광개발구가 사실은 살아날 텐데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분류를 조금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투자 형태가 합작기업은 공동투자이고요. 합영기업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기업은 단독투자입니다. 그리고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합작기업은 생산부문, 그리고 합영기업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생산 부분에서 사실은 여기 이 미출신 부분이 생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겹치고 실제로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제 능력에서는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이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패널에서 그 북한은 합작기업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기술이라든가 경영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북이 합영 기업을 선호한다라는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의가 끝나고 조금 더 저희가 토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투자 지역이 있는데요. 합작법, 합영법에 따르는 기업들은 북한 전 지역에 기업이 진출이 가능하고요. 외국인 기업법 같은 경우는 특수경제지대, 경제개발구만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익분배 같은 경우에는 출자 몫에 따라서 이윤 분배라든가 상환이 되는 구조화라면 합의원기업은 공동경영이기 때문에 투자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개발부마다 어떤 기업 형태이냐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김일성 종합대학 홈페이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개발구별로 외국이 단독 기업으로 가느냐, 공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두 가지 다 가느냐 이런 확인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경제개발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라선 경제무역지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보겠는데요. 실제로 라선 경제무역지대는 외국 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 개의 자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라선 경제무역지대 투자 소개, 두 번째는 라선 경제무역지대 투자 대상, 세 번째는 라지랑은 세계를 향하여 라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선 경제무역지대 투자 소개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이런 부문을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런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투자를 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 경제개발구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개발구법을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과 틀을 이해하시면 설령 라선 경제무역지대가 개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선 경제 무역지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증 없이 이자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이런 회사들이 기업들이 진출해달라라고 유형별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하부구조 건설 부문을 역시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첨단 과학기술 부문에서 자연 에너지, 그리고 소형 발전 설비,
앞에서 패널에서도 나왔는데 전기와 관련된 거, 뭐 등등등, 의약품, 소프트웨어, 기계 제작과 관련된 거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라선 경제무역지대가 사실은 무역이 초점이어야 되는데 중개무역은 가장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실 맞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라선 경제무역지대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흐름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관광공사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정책들 보시면 화병 합작, 외국인 단독 기업 세 가지 다 가능하고요. 여기에 해외 교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해외 동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해외 교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이제 하나의 사례를 담아왔습니다. 이 오른쪽 자료에 이런 이제 실제 투자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봉 백학 산업부 물공장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설주는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 이름이 길지요.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건설주가 되고요. 건설 장소는 백학동. 그리고 건설의 개요를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투자액도 단계별로 얼마씩 해야 된다. 그리고 연평균 이율이 20%, 투자 회수 기간은 2년이다. 이거는 좀, 저기, 강대원 우리 이사님 계신가요? 이따가 한번 좀 투자 수익 분석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러한 투자를 하면 2년 안에 20%의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 투자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합작과 단독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이런 구조로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외국 기업들이 과연 이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 경제개발구 특별경제지대를 대상으로 이제 조금 어떠한 투자의 규정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일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남 경제협력법은 이제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두 국가가 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법 그리고 경제개발구법을 적용받지 않을까라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어떤 실제로 투자했던 사례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세 개 정도 네 개 정도 더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국에서 이제 무연탄을 가져오는 사업들, 깐마늘을 가져오는 사업들, 그리고 뭐 지피 공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합작회사, 그리고 위탁가공은 아무래도 합작회사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가공, 이런 식의 것들. 그리고 시기상으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오이사 조치로 패치됐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들을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기업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리스크를 끌어안고 파이오니어가 되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루트가 없는데 루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가 뭔지 북한에서는 어떠한 제도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협상하면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읽혔습니다. 우리도 유연해야 되지만 북한도 굉장히 저는 유연하게 대응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고 이 10년의 기간 동안 북한은 남측의 기업과 이러한 경제 협력을 하면은 그 시군 발전법이 추구하려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이사 조치로 중단이 되면서 그 신뢰관계가 깨지다 결국 이제 적대적 국가가 됐는데 이런 사례들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다만 이 당시
경협을 시작할 당시의 전략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전략들을 지금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 경험을 되살려서 지금의 상황에 맞도록 전략을 재수정하고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가들이 합작 회사를 하더라도 북한이 운영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기업가 대표가 중국을 통해서 실제 그리고 이제 북한을 진출입하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북이 지정한 특수경제지대, 폐쇄된 공간에서의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저는 경제개발구, 북이 정한 경제개발구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진출 전략이 저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만이 북한의 민중들과 소통하면서 결국 통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예, 시군 발전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시군 발전법의 내용을 보면 북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군 발전법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민법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자세한 조문들을 만들어냈고요. 핵심은 지방 경제 발전입니다. 그리고 제1절이 지방 공업의 발전인데요. 그래서 20승 10 그 정책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1절의 지방 공업의 발전에 초점을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틀을 2021년에 북이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공업뿐만 아니라 지방 문화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19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문화와 관련된 협력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빠르게 사업 아이템을 보시면 돼요. 법조항은 이제 시간이 되실 때 보시고, 이런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구나. 인미 소비품 생산 증대, 식품 가공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건 이제 제가 적은 거거든요. 종수형 발전소, 재생에너지, 상품 박람회, 해자원 재활용, 사회적 경제, 저희 하나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관광 지역화폐, 그리고 스마트팜, 농촌 복합개발, 종자, 자립마을 사업, 기후위기 대응, 지역개발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여객 운송 사업, 전국 체전, 그리고 이런 사이버 대학 지역 캠퍼스, 교육과 관련된 거, 학교 후원, 보건의료, 지역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발전법의 토대로 만들어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도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포스터가 인상적이죠. 2024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그 최고 지도자가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방들에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장다운 지방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 인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방 경제가 후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 이상 후회 보지 않으시게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당과 정부가 주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현대적인 지방 공업 공장을 매해 20개 균씩 어김없는 정책적 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주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관하게 집행하여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들을 다시 말하여 전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비약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 공업 발전을 강하게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고 방향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에 이렇게
실제 시군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요. 20개 정도 선정을 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도 단위로 이 안에 표가 있는데요. 도 단위로 보면은 한 두 개, 한 개 내지 두 개이고요. 많은 경우에는 평안북도가 세 개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 동안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아마도 지정되지 않은, 선택되지 않은 도가,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시군은 아마 매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10년간 지속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이 이제 이러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달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나온 이제 기사인데요. 양강도의 김영직군 지방공업공장 그 첫해 20번째, 마지막 20번째 성공 사례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기군의 상표를 단 질 좋은 제품, 경공업 기지, 인민 소비품 및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림을 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 공장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건물 하나 정도로 연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경공업 기지라는 표현들을 보면서 약간의 단지 개념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제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들, 유사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 기지 개념으로 접근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군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은 북한의 어떤 그 지방 공업의 중요한 그 컨셉 중에 하나가 지방 시군의 여러 가지 수요를 지방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충족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장은 이 김영직 군의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생산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에서 이제 패널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연 그런 접근법이 현실적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 수출입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고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유통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김영직 군 내에서의 수요만을 생각하는 접근법을 취한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같은 달에 나온 거의 같은 날짜에 나온 기사의 사진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지정된 20개의 시군에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수된 이유는 뭐냐면 중앙당과 중앙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이 위원장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인 시설들이 완공이 된 거고요. 그럼 과연 이 공장들을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료가 계속 문제없이 공급이 될 건지, 그리고 전력이 계속 공급이 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이 계획, 정책이라던가 시군발전법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없이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실제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저도 이제 패널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북한 내에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해외 투자가 또는 남측의 기업가들이 사실은 같이 결합이 돼서 의미 있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설계 구조는 북한의 시군 단위로 단독으로 이것을 건설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자력경쟁의 철학이 너무 강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들만 제가 조금 이제 정리한 건데, 이제 군병원, 봉사소, 뭐, 온실공장, 남새과학, 연구중심, 뭐, 이것 말고도 사실은 이 20개의 실제로 어떤 공장들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름 북한 주민들에게는 성공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 근거들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고민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정리할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반도 동해안의 경제개발구가 사실은 굉장히 유의미한 벨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벨트들이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벨트로 엮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너지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야만이 포항하고 청진이 연결이 되고 러시아랑도 연결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벨트의 중요성을 하나를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실을 좀 돌아봤을 때 분단체제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적대적 국가론을 제시한 상황에서 사실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평화협정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기다려야 되느냐? 그 뭐 북미 수교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뭐 정상회담 뭐 등등등의 거대 변수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서독 통일에서도 사실은 시민사회의 교류 협력이 굉장히 많았고요.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협정, 종전협정이 맺어지기 이전 단계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포들, 해외 동포들과의 어떤 경제적인 네트워크, 사실은 우리 중국 동포들 지금도 단독을 통해서 평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 이원정 사무처장이 이제 가서 확인했지만 물자들, 기차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트럭이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하나누리도 이 사회연대 경제라는 틀을 통해서 북한 동포와 협력을 통해 중국 동포와 협력을 통해서 이 북한에서의 어떤 사업을 모색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국제개발협력입니다. ODA가 있죠. 그리고 북한도 참여하고 있는 SDG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 발전법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형 지역 순환경제 모델이라는 것을 조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담아보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북한의 시군 발전법의 틀에서 국제개발협력 ODA도 접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DG라는 접근법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이런 틀을 통해서 북한의 자력 경쟁을 저는 이제 시군 지역 순환 경제라는 우리식의 용어로 한국사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지역 순환 경제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저희는 접근이 가능하다. 사실 굳이 이 개념 용어를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시군 발전법이 추구하는 그 바를 토대로 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결합이 되면 그리고 그 결합을 통해서 북한의 자립적인 능력들을 키워주는 구조로 우리가 협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준비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나 여러 가지가 있다면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